소설은 하루코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루코는 다카야나기 발레단 소속의 발레리나입니다. 하루코가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은 미호는 하루코와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고 같은 발레단에서 발레리나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인 하루코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미호는 급하게 발레단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들은 전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밤 10시 30분쯤에 발레단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하루코와 웬 낯선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하루코가 깨어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었어요. 하루코는 사무실에 돌아오기 바로 전까지도 발레단 관계자들과 함께 다른 곳에 있다가 혼자 먼저 발레단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웬 낯선 남자와 마주쳤고 그 남자가 하루코에게 덤비자 하루코는 정신없이 옆에 있던 꽃병을 들고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남자는 죽었고 얼마 후에 발레단 관계자들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하루코의 절친인 미호에게도 연락을 해준 것이에요. 발레단 사람들은 하루코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큰 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보지만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코의 친구인 미호는 6개월 전에 하루코의 차에 타고 있다가 당한 교통사고를 생각합니다. 하루코가 새 차를 뽑아서 미호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 그 여파로 하루코는 오른쪽 무릎 관절을 다쳤어요. 불행 중 다행히 미호는 잠시 정신을 잃기는 했지만 몸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요. 교통사고 후에 하루코는 재활에 힘을 쏟아부었고 지금은 발레단에 나와 복귀를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형사들이 발레단 관계자들을 신문하며 하루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미호도 하루코와 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도중에 한 형사가 낯선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미호는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데 그 남자가 하루코가 죽인 남자였어요. 미호는 하루코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형사들은 그 남자가 왜 발레단에 들어왔는지가 밝혀지고 단순 강도라는 것이 확인되면 하루코는 풀려날 수 있다고만 말해줍니다. 조사가 다 끝난 늦은 시간에 미호를 어느 형사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형사는 다름 아닌 가가 형사입니다. 한편 형사들이 모여서 이 남자가 왜 발레단에 침입을 했는지 토의를 하는데 차림새로 보아서는 단순 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이 남자의 신원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가가 형사는 하루코의 친구라는 미호를 생각합니다. 사실 3달 전에 가가는 상사가 소개해준 여자와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를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마침 백조의 호수 발레는 지금 사건이 발생한 다카야나기 발레단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며 가가는 회상에 잠깁니다. 발레에 별 관심이 없는 가가였지만 발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흑조 역할을 하는 무용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흑조 역을 했던 발레리나가 바로 미호였던 것입니다. 한편 발레단은 비록 하루코 사건이 있었지만 일주일 후로 다가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동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나쁜 요정의 저주를 받은 오로라 공주가 100년 동안이나 잠에 들어 있다가 어느 왕자의 입맞춤에 의해 눈을 뜬다는 스토리예요. 전체적으로 호화찬란한 장면들이 많은 발레 공연인데 미호가 맡은 플로리나 공주 역도 무척이나 화려한 역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로라 공주 역을 맡은 아키코인데 아키코는 미호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대단한 발레리나입니다. 그럼에도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기 때문에 미호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해요. 한편 발레단 연습을 총괄하는 연출가인 가지타는 연습하는 발레리나들에게
안무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완성도 높은 발레가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죽은 남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행방불명이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발레단에 들어와서 죽은 남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의하면 남자친구 이름은 가자마 도시유키이고,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미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자마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자마는 2년 전에 미술 공부를 위해 혼자 뉴욕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1년 남짓 그쪽에서 보낸 뒤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쪽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지 다시 한번 뉴욕에 가겠다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대로 뉴욕행 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터진 날은 그가 떠나기로 한 예정일에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여자친구의 증언에 의하면은 가자마는 돈도 충분히 있었고 뉴욕으로 떠나는 것에 들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발레단에서 죽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발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해줘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가자마가 발레단에 몰래 들어왔는지 단서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형사들은 다시 발레단 관계자들에게 가자마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지만 발레단 관계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후에 가자마와 발레단을 연결할 수 있는 희미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2년 전 가자마가 뉴욕에 머물고 있을 때 발레단에서도 우수한 댄서들에게 해외 유학의 특전을 주는데 그곳이 바로 뉴욕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가자마가 뉴욕에서 생활할 때 발레단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밝혀진 것은 그 당시에 가자마와 뉴욕에서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은 3사람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 안무가인 가지타와 발레단 최고의 발레리나인 아키코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자마를 죽인 하루코나 하루코의 친구인 미오는 뉴욕에 간 적이 없어요. 결국 경찰에서는 뉴욕 경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뉴욕에 2년 전 당시 머물렀다는 여러 예술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자마를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자마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가가 형사가 만나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일 전에 뉴욕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여동생에 의하면 자기 오빠는 뉴욕에 잡아먹혔다고 하며 자살 동기 같은 것도 아마 없을 거라고 말해요. 어쨌거나 형사들은 가자마와 발레단의 연관 고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편 발레단은 오늘 밤에 있을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이 있기 전 리허설로 분주합니다. 각자 맡은 배역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지만 총연출자인 가지타는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일이 지적하느라고 분주해요. 리허설의 마지막 3막이 올라가고 미오와 여러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미오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요. 자신이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가지타가 아무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까다로운 연출자인 가지타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미오와 댄서들이 가지타를 본 순간 깜짝 놀랍니다. 가지타가 객석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로 꼼짝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무용수들이 달려가는데 가지타는 객석 의자에 앉은 채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가가 형사는 그날 밤에 있을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총연출가인 가지타가 발레단의 리허설 도중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라며 놀랍니다. 가가 형사가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시신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아무래도 조금 있다 있을 공연을 취소할 수는 없어서 발레 공연은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가지타는 니코틴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타가 입고 있던 셔츠의 등판 한가운데에서 주사 바늘로 찌른 듯한 자국이 있고 피도 묻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타는 등 쪽에서 주사 바늘에 찔렸고 니코틴 독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공연은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들은 공연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가는 무용수들이 프로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모든 공연이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형사들은 현장 조사에 들어가고 또 발레단 관계자들을 사정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야 어떻게 가지타가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리허설 도중 가지타의 상의 재킷이 어느 순간엔가 물에 젖어 있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가지타가 분장실 앞에 재킷을 대충 널었다가 입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독살 장치를 옷에다가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지타의 옷을 젖게 하고 또 독살 장치를 옷에다가 붙였는지가 관건인데, 리허설 당시는 현장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발레단 내부 사람에 의한 살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형사들은 모든 발레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가지타가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지만, 가지타는 무용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가지타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앞선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기로 해요. 가가 형사는 발레 단원들을 지도하는 선생인 다에코를 만나서 가지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가지타는 무용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완벽한 무용을 위해서 여성 무용수들이 마른 체형을 갖기를 원했고, 여성 무용수들은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착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말도 해줘요. 한편 발레단은 이런 큼지막한 사건이 있음에도 매일 연습은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미호도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에 매진하는데 갑자기 미호가 어지러워하면서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단원들과 옆에 있던 가가 형사가 달려들어서 미호를 눕히고 의사를 불러오는데, 미호는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고 해요. 달려온 의사도 아마도 무리를 해서 생긴 가벼운 빈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호는 선배 발레리나인 야스코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야스코는 가지타의 마음에 드는 마른 체형을 위해 점심은 커피만 마셨었는데 오늘은 샌드위치를 화가 난 듯이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미호는 놀랍니다. 가지타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필요 이상의 다이어트를 해온 야스코였는데 가지타가 죽고 난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미호는 안타깝기만 해요. 한편 미호와 가가 형사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하루코의 조카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기도 해요. 처음 야구장에 와보는 미호와 하루코의 조카는 마냥 신나서 즐거워합니다. 야구가 끝나고 하루코의 조카를 집에 데려다주고 미호와 가가는 찻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요. 가가의 대학 시절 이야기라든가 형사가 되기 전 교사 생활을 했었던 이야기 등을 미호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들끼리 나눔직한 대화를 한 것이에요. 찻집을 나와 미호를 집에 바래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가가의 몸은 이상하게 피곤하지를 않아요. 다음날 뉴욕에 파견 나간 수사관들로부터 가자마의 뉴욕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옵니다. 가자마는 2년 전 당시 뉴욕으로 가 있었던 발레단의 누구와도 접점이 없었다고 해요. 단지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자마와 뉴욕에서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친구를 찾아내면은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본인이 누구였는지 알아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음을 형사들은 직감해요. 가가 형사는 다시 한번 가자마의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그녀가 희한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친구인 가자마가 뉴욕에서 귀국하고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옆모습을 스케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델이 별로라면서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가와 동료 형사는 이 정보가 가자마가 뉴욕에서 있었을 때의 어떤 일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가가 형사 일행에게 빨리 발레단으로 가라는 연락이 옵니다. 발레단에서 또다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에요. 발레단에 가가 형사가 가보니 이미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남자 무용수인 야기유가
자신이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의 커피를 마시다가 맛이 이상해서 뱉어버리고 나자마자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야기유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기유가 가져온 보온병은 탈의실에 있는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두고 문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독극물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기유는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하며 2년 전 뉴욕에서 가자마와 발레단 관계자 중에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면서 열심히 조사하고 다녔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살해당할 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야기유는 독극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심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앞서 있었던 가지타의 살해 사건이나 야기유를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 등을 통해 분명히 발레단 안에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가가와 동료 용사는 병원으로 야기유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야기유로부터 자신은 가자마가 발레단에 들어와서 죽은 사건의 비밀을 밝히려면 그가 2년 전 뉴욕에서 있을 때 발레단 관계자와 무언가 연계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는데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자 형사들은 당신이 실체에 점점 접근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나온 가가는 가지타의 장례식장에 가보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발레 단원들도 돌아가려고 하는 참에 가가는 멀찍이서 미호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가는 미호의 모습을 발견했다. 검은 원피스에 엷은 보랏빛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가가는 우산 속에서 미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어라? 하고 생각한 것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멈춰섰기 때문이었다. 태엽이 끊긴 인형처럼 부자연스러운 정지였다. 이윽고 미호는 주위를 살피듯이 고개를 돌리더니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운 모퉁이를 돌아섰다. 하지만 그건 연습실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이상하네. 가가는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돌아간 모퉁이로 꺾어들었다. 그녀가 사라졌다. 라고 그는 일순 생각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미호는 담으로 에워싸인 어슴푸레한 구석에서 건너편을 향해 서 있었던 것이다. 긴 머리칼이 비에 젖고 있었다. 왜 그래요? 가가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없었다. 안색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무슨 일이죠? 가가는 다시 물었다.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미호는 가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제발 나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줘요. 공원이든 어디든. 예, 이렇게 이런 이상한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가가 형사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고 미호를 택시에 태워서 아무도 모르게 장례식장을 빠져나와서 다른 공원으로 갑니다. 그곳 벤치에 앉아서 가가는 아무 말 없이 미호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려요. 미호는 자기가 이상해 보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잠시 빈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니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 가가에게 자신을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해요. 공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이 일어나서 가려는 참에 여고생 2명이 연식 테니스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여학생이 공에 바람이 빠졌다며 테니스공 전용 공기 주입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본 가가의 눈은 커다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해요. 미호도 가가 형사가 왜 그러는지 의아해하면서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가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와서 가지타를 죽게 한 주사 바늘을 범인이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공원에서 본 테니스공 전용 공기 주입기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사들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주사 바늘만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형사들은 회의에서 아마도 범인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 중에 연식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결국 발레단 사람들 주변 인물들 중에 연식 테니스와 관련된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한편 발레단에서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레단의 여성 무용수인 야스코가 이틀째 발레단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쉰다고 전화로 연락을 주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스코는 아무리 아파도 발레 연습을 절대 빠진 적이 없었는데 동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타를 죽게 만든 주사 바늘이 연식 테니스공 공기 주입기일지도 모른다는 데 착안해서 조사를 하던 형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발레단의 누군가가 공기 주입기를 자르는 줄톱과 옷에다 붙일 실리콘을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톱과 실리콘을 사갔다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 형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았던 발레리나인 야스코였던 것이에요. 과연 야스코가 총 연출자인 가지타를 죽인 것인지 형사들은 빨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스코가 이틀째 발레단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사들은 야스코의 집에 급파됩니다. 그런데 야스코의 집에 가보니 야스코는 편안한 상태로 누워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닙니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죽은 것이에요. 형사들은 야스코의 집을 샅샅이 뒤지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대부분 발레 책과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형사들이 계속 뒤지다가 결국 냉장고에서 가지타를 죽게 만든 독침 장치를 발견해냅니다. 가지타를 죽인 살인범은 야스코였던 것이에요. 야스코는 아무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가지타를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형사들은 발레 단원들에게 야스코가 왜 가지타를 죽였는지 묻고 다니지만 야스코는 가지타를 무척 존경했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들은 모여서 야스코 사망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여러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스코가 가지타를 죽인 것은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형사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혼자서 복잡한 장치를 이용해서 가지타를 죽이기에는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야스코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사하는데 그녀도 뉴욕에 4년 전에 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레단이 제일 잘 나가는 여성 무용수인 아키코와 함께 뉴욕에서 4년 전에 잠시 공부를 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발레단의 강도처럼 들어와서 하루코에게 살해당한 가자마는 2년 전에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야스코가 4년 전에 뉴욕에 있었던 것은 가자마의 죽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형사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즉 가자마의 죽음과 야스코가 가지타를 죽인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가 형사는 동료 선배 형사와 함께 술집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야스코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형사들이 알자마자 자살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혹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형사들이 알고 잡으러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살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죽을 뻔했던 야기유가 발레 관계자들의 뉴욕의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두 형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가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떠올랐다며 동료 형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야스코가 꾸민 많은 일들은 2년 전의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에 형사들이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가 형사는 사실은 2년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년 전에 야스코와 아키코가 뉴욕에 갔을 때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야스코의 속임에 형사들이 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가가는 발레단 관계자를 만나서 야스코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야스코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발레리나인데 총연출가인 가지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스코는 가지타를 사랑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줘요. 하지만 가지타는 야스코보다는 더 뛰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아키코를 더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 질투심이 가지타를 죽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줘요. 한편 형사들에게 뉴욕에서 2년 전이 아닌 4년 전에 야스코와 아키코가 있었던 때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야스코와 아키코 말고 또 다른 2명의 발레단 관계자가 뉴욕을 방문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죽은 총연출자인 가지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 당시
가지타는 뉴욕에 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야스코와 아키코를 바로 일본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스코와 아키코를 바로 일본으로 보내고 난 후에 가지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뉴욕에 며칠 동안 더 있었는데 그동안에 경찰이 가지타를 찾아왔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뉴욕에 있는 정보원은 왜 경찰이 가지타를 찾아왔는지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4년 전에 뉴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은 현재의 복잡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살한 야스코의 집 위층에 사는 남자였는데 야스코가 자살하기 전 야스코의 집을 방문한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증언이에요. 새벽 2시에 방문해서 30분쯤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해하고 이 여자가 야스코의 자살과 관계가 있을 것만 같아요. 그 방문객은 아마도 야스코와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한밤중에도 들어오게 했을 거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안고 경찰서로 들어오니 새로운 정보가 뉴욕으로부터 날아와 있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가지타가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때 경찰이 찾아온 것과 관련되는 것이었는데 경찰이 가지타를 찾아온 이유는 그 당시 한 호텔방에서 일본인 남자가 칼에 찔리는 사고가 났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발견되었을 당시에 의식은 없었고 그 남성은 어느 여성과 함께 투숙해 있었는데 그녀는 일본에서 온 발레단의 무용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경찰이 일본 발레단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고 마침 그곳에 있던 가지타를 만났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칼에 찔린 남자와 함께 있었던 여성 무용수가 누구냐고 묻자 가지타는 야스코라고 대답을 하고 그녀는 지금 이곳에 없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칼에 찔린 남자가 의식이 돌아와서는 자신을 찌른 여자는 일본인이 아니고 뉴욕의 거리의 여자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야스코라는 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종결되고 말았어요. 칼에 맞은 사람의 이름은 아오키 가즈히로인데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가가 형사와 동료 형사는 아오키 가즈히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기억해냅니다. 아오키 가즈히로라는 이름은 가자마가 뉴욕에 머물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탐문 수사를 하다가 자신의 오빠가 형사들이 찾아오기 3일 전에 뉴욕에서 자살했다고 여동생이 말해준 그 오빠의 이름이었어요. 당장 가가 형사와 동료가 여동생에게로 찾아가서 오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뉴욕에 있던 오빠는 자살하기 전 일본에서 올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결국 오지 않았고 오빠는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은 아마도 야스코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빠인 아오키의 유품을 보다가 또 깜짝 놀랍니다. 유품 가운데 아오키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야스코 같아 보이는 발레리나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발레단에 들어왔다가 죽은 가자마의 여자친구도 가자마가 뉴욕에서 돌아온 직후 자신의 옆모습을 그리다가 말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난 형사들은 아오키와 가자마가 뉴욕에서 가까이 지냈었던 사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즉 가자마가 뉴욕에서 유일하게 사귄 일본인 친구가 아오키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가 형사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그 진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4년 전 뉴욕에서 있었던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년 전 두 발레리나인 야스코와 아키코는 뉴욕으로 단기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레단 최고의 발레리나인 아키코가 미술 공부를 하러 와 있던 아오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발레리나의 사랑을 절대 용납하지 않던 발레단의 총연출가인 가지타가 뉴욕에 왔다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던 것이에요. 결국 아키코와 아오키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거부하던 아오키가 마지막으로 아키코를 자신의 호텔로 불러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말다툼을 하다
아키코를 목 졸라 죽이려는 순간에 아키코가 칼로 아오키를 찌르고 도망 나온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지타가 아키코와 야스코를 일본으로 급하게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경찰에서 가지타를 찾아와서 누가 아오키를 칼로 찔렀냐고 물어보자 가지타는 아키코의 이름을 댄 것이 아니라 야스코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즉 발레단 최고의 무용수인 아키코를 지키려고 야스코를 희생시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칼에 찔려 죽을 뻔한 아오키가 정신이 깨어나서 아키코의 이름을 대지 않고 거리의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탄로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뉴욕에 계속 머물러 있던 아오키에게 일본에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데 그가 바로 발레단에 몰래 들어왔다가 죽은 가자마입니다. 가자마는 아오키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은 일본으로 가는데 가서 아키코를 만나서 뉴욕으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자마는 일본으로 와서 발레단의 아키코를 미행해서 밤중에 무용 연습을 하러 들어가는 아키코에게 아오키의 이야기를 전 남자친구인 아오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뉴욕으로 갈 것을 강권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과정 중에 싸움이 붙어서 아키코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갑작스럽게 꽃병을 들어서 가자마의 머리를 내리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는데 꽃병을 내리쳐서 가자마를 죽게 만든 무용수가 하루코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을 벌인 무용수는 하루코가 아니라 하루코의 친구인 미오였던 것입니다. 즉 가자마를 죽인 것은 여태까지 알려졌던 하루코가 아니라 미오였어요. 그런데 하루코는 왜 미오 대신에 살인죄를 뒤집어 썼는지의 이유도 밝혀집니다. 하루코가 6개월 전에 초보 운전 때 미오를 옆에 태우고 낸 사고 때문에 하루코는 무릎을 다쳤지만 무사한 줄 알았던 미오는 사실 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뇌의 부상을 당해 비가 오는 날이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아예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는 큰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어요. 이를 알게 된 하루코는 자신이 미오 대신 가자마를 죽인 것으로 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던 정당방위로 나올 수 있고 미오는 당장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한편 죽은 가자마는 일본에 들어왔을 때 무용수인 야스코도 만난 이유가 왜 뉴욕에서 아오키를 칼로 찌른 것은 아키코인데 야스코로 사람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야스코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가자마로부터 이 정보를 듣고는 총연출가인 가지타가 그렇게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지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야스코가 독침으로 가지타를 죽인 것이었어요. 여러 사건이 꼬여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4년 전 뉴욕에서 유학 중이던 미술학도인 아오키와 발레 단기 유학을 와 있던 아키코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안 총연출가인 가지타가 반대하자 사랑을 포기한 아키코를 아오키가 죽이려다가 오히려 아키코의 칼에 맞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가지타가 아키코와 야스코를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뉴욕 경찰에게 아키코의 이름 대신에 야스코의 이름을 말합니다. 4년이 지난 후 아오키의 친구인 가자마가 일본으로 와서 아키코를 아오키가 있는 뉴욕으로 데려가려는데 거부하는 아키코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이를 목격한 미오에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미오의 친구인 하루코가 미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뉴욕에 아키코와 같이 갔었던 야스코는 총연출가인 가지타가 4년 전 뉴욕에서 아키코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을 알게 되고 가지타를 독침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가 형사이고요. 그런데 가가는 미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미오가 자신의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무대 뒤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장면에서 가가와 미오가 마주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미호는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가가는 그 곁에 다가가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가가라는 것을 알고는 말없이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들려요? 가가는 물었다. 미호는 역시 놀란 기색이었지만 그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이서라면 들려요 라고 대답했다. 당신의 춤을 봤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가가씨, 나를 체포해 주세요. 미호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예, 라고 말하며 가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드디어 죄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기나긴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미호의 표정에는 깊은 안도의 빛이 번졌다. 죄를 갚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공정한 심판도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이번 사건은 불운한 일이었으니까요. 가가씨. 미호는 눈물에 화장이 흘러내린 얼굴을 가가에게로 향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는 말했다. 가가씨, 가가씨의 그 목소리 안 잊을래요. 미호는 목이 메었다. 그런 그녀의 몸을 당기며 가가는 속삭였다. 괜찮아요. 귀도 어떻게든 낫게 해줄 테니. 그는 플로리나 공주의 얼굴인 미호에게 조용히 입술을 맞댔다. 무언가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의 입맞춤이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가가는 미호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소설의 아주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장면인데. 그러게 참 로맨틱하네요. 그때. 로맨틱하게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런 소설이 없었어요. 근데 예? 형사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근데 30년 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도 그 일반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끝나면은 가가 시리즈가 계속 되니까 네. 뭔가 한 번이라도 나올 이 이야기가 듯한데.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미호라는 존재는 안 나와요. 그 감옥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무기징역 뭐 받았나?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끝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교수님 왜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도 이제 일반편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 정리하기 힘드셨다고 그랬던 게 등장인물이 워낙 많잖아요. 아유 등장인물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 이름이 비슷해. 예 맞아요. 무슨 코 예, 무슨 뭐 아키코, 아오키, 야스코, 하루코, 뭐 하루코,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저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예. 제가 이게 느낀 게 좀 있는데 네, 이게 작가의 좀 초기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초기작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나와요. 졸업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책 처음에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누구는 뭐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후기로 갈수록 맞아요. 등장 인물이 많이 맞아요. 안 설명이 나와요. 없어요. 예, 예. 많이 안 나와요. 설명 안 봐도 될 정도로 금방 이해가 맞습니다. 들- 예.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한 능력인 게 그럼요. 뭐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가지고 그 장편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쉬운 게 네,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책을 읽을 때도 이 등장인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누구는 누구고 예, 이게 예. 쫙 그러니까 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일단 덮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 복잡해요. 그거를 예, 글을 보면서 계속 맞아요. 예,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 몇 명 안 되는데 장편을 이끌어 나가는 그 소설의 능력을 가진 작가가 대단한 참 거죠.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잠자는 숲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 이제 일반편에 이어서 스포일러 버전 2편 오늘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